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이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를 퍼부었고 일본은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으며 유럽은 WTO 제소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은 왜 침묵할까?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때 56일 뒤 미국 중서부의 대형 자동차 공장 라인이 멈춰서고 동부 항만에서는 컨테이너선 출항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No Korea, no tomorrow. 한국 없이는 내일도 없다. 이것이 2025년 기술 의존성이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모르는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하버드대의 한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진 증언은 강대국 대표들의 얼굴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대국 대표들이 왜 이렇게 얼어붙게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베넷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국제경제안보센터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국가 간 기술 의존성과 산업 안보 취약점 분석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K-팝이 좀 유명하고 삼성폰이 잘 팔린다는 정도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이 강국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직후 저는 평소처럼 미국 제조업 실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 공장 대시보드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고 노퍽 항만의 생산성 지표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저는 BMS 펌웨어 패치 지연 원산지 KOR이라는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무슨 대수냐? 라며 웃어넘겼죠. 세계 최강국 미국이 작은 한국 부품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는 비슷한 코드 지연 문서가 37건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로직 컨트롤러 결함 원산지 KOR, 배터리 관리 모듈 공급 지연 원산지 KOR,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업데이트 실패 원산지 KOR.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한국산 부품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제임스에게 메모리 때문에 조립 라인이 선다는 건 도시 괴담 같다고 농담했지만 그 농담은 불과 하루 뒤 제 얼굴을 뜨겁게 만들 부메랑이었습니다. 실시간 생산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더니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가동률 30%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데이터가 이상해. 베넷 교수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테스트 프로토콜이 잠정 중단됐어요. 그쪽 관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세계 질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첨단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북한 옆에서 쩔쩔매는 나라 아니었나요? 저는 즉시 하루 일정을 취소하고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내 주요 13개 첨단 산업시설의 생산 데이터를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부품 의존도를 색상별로 표시했죠. 완성된 표를 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모니터 속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시설일수록 가동률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분야는 거의 완전 셧다운 상태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품목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상관인 필립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필립스, 큰일 났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무슨 소리야, 베넷. 새벽 3시잖아. 내 말 들어봐.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우리 첨단 산업의 절반 이상이 멈춰. 거짓말 같지만 데이터가 말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필립스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회의실에서 보자. 국방부에서 누군가 불러야겠어. 이후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각 부처와 국방 관계자, 산업체 대표들이 저희 연구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고 나면 얼굴색이 변했죠. 특히 반도체 관련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와 소재 상당수가 한국산이었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설계한 반도체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을 거쳐야 했고, 그것도 아니면 TSMC의 대만 공장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이 자료를 보면 우리는 지금 한국이 문 닫아버리면 첨단 산업 전반이 멈출 위기에 있는 건가? 국방부 차관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들의 부품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밤을 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고 폐허가 된 서울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의 기술 허브가 되다니.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작은 통계가 거대한 변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산업의 핵심 중추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와 안보를 예측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포럼 당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당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20개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했죠. 제가 단상에 올라서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예상을 깨고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한 대를 꺼내들었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증거물입니다. 저는 관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폰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객석에서 날카로운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럽 대표단 쪽에서는 누군가 세상에라고 중얼거렸고 아시아 대표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은 멀쩡했습니다. 단 하나의 흠집도 없었죠. 깨지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하고 코닝이 생산한 강화유리 덕분입니다. 이 유리는 한국 기술로 설계되었고 분자 구조까지 한국 연구진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꺼낸 드라이버로 폰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내부 부품들이 정교하게 배열된 모습이 보였죠. 배터리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배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같은 크기의 중국산 배터리보다 17%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일본산보다는 화재 안전성이 2배 높습니다. 청중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부 부품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이 칩은 SK하이닉스의 LPDDR5X 메모리입니다.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하죠. 이 작은 프로세서는 삼성전자가 설계한 5나노 반도체로 불과 5년 전 최첨단 컴퓨터의 성능을 손바닥 안에 담았습니다. 일본 대표 타카하시 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려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타카하시 대표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핵심 인물로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불편해 보이시네요. 혹시 2019년 불화소소와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죠. 타카하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캔자스시티 조립라인 중단 그래프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래프 아래에는 원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버 펌웨어 업데이트 지연 원산지, KOR. 여러분, 이것이 미국 최대 자동차 공장이 멈춘 이유입니다. 원인은 고작 8메가 크기의 펌웨어 패치가 한국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돈 $5짜리 메모리 컨트롤러가 1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몇몇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고 중국 대표들은 급하게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노퍽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입니다. 그래프는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인은 선박 내비게이션 시스템 업데이트 실패 원산지, KOR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자동화 시스템이 한국산 소프트웨어 한 줄 때문에 마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8,000개의 컨테이너가 처리되지 못했고 식품부터 의약품까지 모든 것이 적체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거대한 산업은 눈에 띄지 않는 손톱만한 칩 덕분에 움직입니다. 그 칩이 늦으면 초대형 공장조차 숨을 멈춥니다. 한국은 이 작은 부품들의 세계 최고 생산국이 되었고 이제 그 부품들은 전 세계 산업의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냉전 시대의 핵무기나 석유 금수 조치 같은 큰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작은 부품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독일 대표 하인리 슐츠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넷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존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안보 위협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산업 현실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의미의 제국이 아닙니다. 영토를 정복하거나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조용히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소프트웨어를 지배했다면 한국은 하드웨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없이는 소프트웨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표장 밍이 지그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중국 최대 전자제품 생산업체의 CEO였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공장 3,000개 중 60%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분야에서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들은 한국 부품이 필수적인 세계 주요 산업시설들을 나타냈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 빨간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초강대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세계. 기술 의존성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 작은 부품들의 블랙홀이 되었고 그 중력장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습니다. 객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는지를. 요약하자면 작은 부품 하나가 초강대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계 산업 생태계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부품 의존성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산업 지배력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5장의 그래프가 순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였습니다. 디램 70%, 낸드 5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한 메모리 시장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프랑스 대표 마리 뒤퐁이 손을 들었습니다. 베넷 교수님, 그 수치가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마이크론은 디램 시장에서 약 23%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프리미엄 제품군입니다. 서버용 DDR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83%를 차지합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사용하는 고성능 메모리의 대부분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그래프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점유율 52%,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들의 제품입니다. 특히 고급 전기차 시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테슬라 모델 S,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의 78%가 한국산입니다. 저는 2028년까지의 예측 그래프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입니다. 삼성 SDI의 퀀텀셀 기술은 기존 리튬이온 대비 에너지 밀도를 70% 높이면서도 화재 위험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027년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중국 대표 저우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의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베넷 교수님, 물량은 CATL이 1위입니다. 우리는 테슬라 중국 공장과 유럽 공장에 모두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수 생산량에서는 CATL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과 신뢰는 다릅니다. BMW와 벤츠가 더 비싼 한국 배터리를 고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지요. 2023년 중국산 배터리의 리콜 비율은 한국산 대비 4.8배 높았습니다. 안정성과 수명이 프리미엄 제품의 핵심이죠. 독일 대표 마커스 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BMW의 전기차 부문 책임자였고 최근 한국 배터리로의 전환을 결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조선 산업 점유율이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80%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현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카타르가 발주한 60척의 LNG선 중 53척을 한국 조선소가 수주했습니다. 저는 대형 화면에 최신 LNG선의 내부 구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해상의 첨단 기술 집약체입니다.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가스를 담는 특수 멤브레인부터 자체 개발 환경 제어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나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은 이 수준의 선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차트는 디스플레이 산업이었습니다. OLED 90%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구글 픽셀 등 모든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100% 한국 기술입니다. 일본 대표단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한때 디스플레이 강국이었던 일본은 이제 그 자리를 완전히 한국에 내주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슬라이드는 미래 기술 로드맵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2027 로드맵 퀀텀셀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2배로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5분 이내로 줄어듭니다. 저는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2026 메모리 로직 융합 반도체라는 제목과 함께 3D 적층 기술의 구조도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AI 반도체의 속도는 현재보다 5배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는 진정한 에지 AI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객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인 패턴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업별 데이터를 총합한 종합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품 공급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의 흐름을 좌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이 산업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주권 지표를 보여주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 지표는 국가별로 첨단 기술의 자립도와 영향력을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술 주권 지수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입니다. 인구가 5,100만 명인 나라가 14억의 중국, 3.3억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압도적 1위죠. 임팩트 있는 결론을 위해 저는 슬라이드 없이 청중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핵심 산업의 중추가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는 고통을 겪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세계 핵심 산업의 중추가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 모든 참석자에게 명확히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신호였습니다. 산업 데이터를 넘어 저는 청중들에게 한국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 파워, 두 날개를 모두 갖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업과 숫자를 넘어서 살펴봅시다. 강국의 진정한 힘은 두 축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강철의 힘, 다른 하나는 마음을 사로잡는 힘입니다. 스크린에 K2 흑표 전차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56톤의 거대한 전차가 험난한 산악 지형을 빠르게 가로지르며 정확한 사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험 비행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초음 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보람에는 우아한 선회와 급상승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강철입니다. K2 흑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과 미국의 에미레이 SEP B3 에이브럼스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와 능동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객석에서 폴란드 국방참사관 안제이 르빈스키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1000대에 계약한 그 전차군요.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대를 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방위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까지. 한국산 무기는 이제 나토 국가들의 핵심 방위 자산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바다로 바뀌었고 수면을 가르며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레이저 요격 체계의 시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정확히 요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2022년 17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5년 현재는 연간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죠. 러시아 대표 블라디미르 페트로프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힘은 강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브라질 상파울루 광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컨텐츠 오징어 게임 마지막 회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군중을 비추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4년 11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촬영된 실제 장면입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기 위해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18주 연속 글로벌 TOP 10에 올랐고 190개국에서 시청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의 콘서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 열광하는 유럽 팬들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문화적 파워의 예시입니다. 한국의 K-팝은 이제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정복했고 프랑스에서 독일까지, 칠레에서 이집트까지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탄약 없이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 그것이 K 콘텐츠입니다. 2024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문화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144개국에서 1,30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까지 한국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장했습니다. 미국 외교관 샬럿 그린은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메모를 남겼고 타카하시게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딸이 K-팝 팬이라는 사실을 그는 항상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한국 식당들과 길게 줄 선 현지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식은 이제 세계 5대 인기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건강하고 트렌디한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서울가든은 예약 대기가 3개월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결합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5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옴시티 건설의 핵심 기술과 시스템은 모두 한국산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수처리 시설까지. 더 놀라운 것은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면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시너지입니다. 저는 청중들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1960년 1인당 GDP는 79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5만 달러를 돌파했죠. 이 나라는 단 한 세대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문화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강철의 하드파워와 감성의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거머쥔 드문 국가입니다. 이 두 날개가 한국을 글로벌 중심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세계 질서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복합적인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파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강철의 하드파워와 감성의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거머쥔 드문 국가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국가적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냈고 이제 그 영향력은 산업, 군사, 문화 전 영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저는 데이터와 사례를 넘어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세계 역학관계의 근본적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산업 영향력과 양면적 파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한국은 이런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는 미중 일너 국기 옆에 작은 태극기를 표시했습니다. 5개의 깃발 중 가장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계 역사는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예스라고 말해왔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다르게 답했습니다.
화면에는 4가지 사례가 순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었죠. 저는 타카하시 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24개월 만에 모든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불화수소 순도 99.999%를 달성했고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0%에서 2022년 30%로 급감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사이에서 불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역효과를 낳은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2022년 미국의 반도체법 CHIPS 액트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수혜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술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미국의 공장을 짓되 핵심 공정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텍사스와 인디애나 공장에는 성숙한 기술만 배치했죠. 최첨단 공정은 여전히 한국 평택과 이천에 남겨두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대표 로버트 존슨이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상을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2023년 중국의 사드 보복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국 기업과 문화 콘텐츠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실상의 경제 보복이었죠. 중국 대표단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중국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는 시장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2019년 대중국 수출 비중 25%는 2023년 18%로 하락했고 대신 동남아, 인도, 중동, 중남미로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에 대한 투자를 3배 늘렸죠. 저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사례, 202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주요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완전한 제재를 망설였습니다. 러시아 대표 페트로프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낮았기에 독자적인 강력한 제재를 실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도체와 기계류 수출 중단이 러시아 군수산업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핵심 전자장비 상당수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바닥만한 3나노 EUV 웨이퍼 모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청중들은 이 작은 물체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 작은 칩이 현대 세계의 심장입니다. 이 칩이 없으면 인공지능, 전기차, 차세대 통신망, 심지어 무인 함대도 멈춰섭니다. 현재 세계에서 3나노 공정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와 TSMC뿐입니다. 지금 세계의 전원 스위치는 서울, 평택, 이천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며 하나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국 대표님, 런던의 금융 시스템은 얼마나 오래 메모리 반도체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프랑스 대표님, 에어버스 생산 라인은 한국산 항공전자 장비 없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러시아 대표님, 모스크바 지하철의 자동 제어 장치는 한국산 부품 없이 작동할까요?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질문의 답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No Korea, no tomorrow. 한국 없이는 내일도 없다. 이것이 2025년 기술 의존성이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균형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약소국의 한계를 뛰어넘어 강대국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수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단상 끝에서 고개를 숙이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작지만 거대한 변수,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반도체와 배터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흐름을 따라가던 나라에서 이제는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여러 대표들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불안과 존중,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공식 발표는 끝이 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고 산업 전략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는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